그래서 상당히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전략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불황이 아닙니다. 예, 나아가서 아마 2030년이 되면 아마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과거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 책의 저자십니다. 네. 요즘 반도체,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글로벌리 큰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저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책을 보니까 예,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많이 비중을 실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 우리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예, 예. 특별히 이 차량 반도체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또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다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이 모든 걸 다 이제 알아서 이제 통제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필요한 게 지금 뭐 GPU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뉴로모픽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컴퓨터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방식이 PC하고 그다음에 PC가 있으면 보통 이제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CPU가 같이 쓰입니다.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데 이렇게 통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딜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합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에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게 뛰어들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메모리 기능과 연산 기능 이걸 이제 동시에 빠르게 해야지만 이제 차량이 정확한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앞으로는 아마 그 뉴로모픽 반도체로 갈 건데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가 돼야지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차량용 반도체 네, 하면은 그 재작년에 그 예, 바이든 예. 대통령이 그 커다란 웨이퍼 들고서는 예, 지금 맞습니다. 이거 쇼티지 예.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예, 예. 흔들었던 그래서 예. 뭔가 좀 부가가치가 낮고 예, 예. 그다음에 좀 오래된 기술, 예. 오래된 제품 예, 예.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그게 아니군요. 근데 그게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제가 10몇 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그때도 제가 일부 차량용 반도체 영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에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안 쓰였어요. 불과 뭐 몇십 개밖에 안 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인간의 어떤 그 생명하고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개발 기간도 길고요. 네. 그런데 보시면 뭐 MCU나 이런 게 이제 쌀 때는 뭐 1불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비즈니스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좀 고가 성능이 높아야지만 거기에 또 마진을 붙여가지고 장사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진입장벽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반도체였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까지의 차량용 반도체 이걸 잊어야 예. 된다. 예, 그렇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가격을 많이 높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도 가격을 상당히 높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마진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네. 예.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이거는 그 자율주행 예. 차가 앞으로 계속 개발될 것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와 맞습니다. 관련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일반 생각하는 일반 차량은 예.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차들 예, 맞습니다. 이쪽이군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 침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이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제 침투율이 높아졌고요. 아마 2027년도가 되면 아마 전기차가 50% 이상 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전기차, 차량이 전동화되면 반도체가 모든 걸 이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굳이 뭐 반도체가 없어도 차량이 움직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일 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뭐 차량이 단순한 어떤 내연기관이 아니고 앞으로는 뭐 움직이는 스마트폰, 뭐 네 발 달린 스마트폰, 나가서는 뭐
움직이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전자화되는 겁니다. 전자 제품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도체가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때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예. 그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마진이 적어서 안 하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뭐 예, 구하기가 맞습니다. 어렵다. 뭐 예, 그때 맞습니다. 자동차 쇼티지가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났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 되게 많습니다.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예전에 보시면 이제 한 4개, 5개 정도가 메인으로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일 많이 한 데가 이제 인피니온,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14%. 예, 예. 그리고 뭐 NXP라든지 뭐 르네사스, SD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많이 했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인피니온이라든지 NXP라든지 SD 마이크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유럽 반도체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르네사스는 일본 기업이고요. TI라고 얘기하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국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5개 업체들이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과점을 했었죠. 과거에는. 그러면 예. 지금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가 좀 더 그 자율주행차에 맞는 고사양 예, 맞습니다. 화된다고 했을 때 예. 저 기업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시장에 예. 그 주력으로 가는 건가요? 주력으로 가긴 맞습니다. 가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8인치 웨이퍼에서 많이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차량이 상당히 보시면 뭐 컴퓨터화되고, 그 다음에 전동화되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기능들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다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기능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아날로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 주로 이제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제 8인치보다는 아마 12인치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차량이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도 성능이 좋아지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차량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상당히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그렇다면 됩니다. 지금의 예. 저 5개 업체가 시장을 잡고 있는 차량용 예. 반도체에 예.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이런 예. 곳들이 퀄컴이나 뛰어들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커졌어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제가 아까 10몇 년 전에 차량용 반도체를 영업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됐습니다. 뭐 거의 뭐 없을 정도로 상당히 포션이 전체 크지 않았는데 반도체 시장에서? 맞습니다. 예,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1% 정도 차지하고 네. 있어요. 상당히 큰 거죠.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2026년 표를 보시면은 13.4%까지 아마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나아가서 아마 2030년이 되면 아마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기업들도 모빌리티 기업으로 또 변신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또 그 모빌리티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용 반도체보다 이제 모빌리티 시장이 한 3배 이상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미 이제 시장에 성숙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마진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너도나도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반도체 하면은 어렵다 사업이 예. 왜냐하면 수율을 맞추는 것도 예.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예. 또 그거를 또 기존의 경쟁자들을 제끼고 새로 왜냐면 성능에 대한 담보가 예. 안 되니까 초기에는 좀 힘들지 않냐 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 이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더 힘듭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개발 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에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수량 자체가 가품종 소량 생산이 됩니다. 네. 하다 보니까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마다 이제 조그만 수량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GPU라든지 CPU 이런 경우에는 품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량은 많습니다. 생산하는 게. 네.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정 자체도 아무래도 똑같은 반도체를 동시에 생산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죠. 관리하는 면에서. 하다 보니까 또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또 원가는 높아지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예. 그때 뉴스를 되짚어 보면은 예. 이 쇼티지 났을 때 예.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좀 되게 힘들어했을 때 예, 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생산을 예, 예. 하겠다 이런 발표를 현대차에서도 했던 거 예, 맞습니다. 기억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일 때는 불과 반도체가 한 300개밖에 안 쓰이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한 1000개 이상이 쓰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올해 아마 현대자동차가 자칭 3단계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00개 이상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제 그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겪었기 때문에 더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면 이제 그 차량용 부품 기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이제 직접 공수하는 게 아니고 뭐 차량용 관련된 그러한 부품 기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덴소라든지 현대 모비스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이제 중간에서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물류면이라든지 그렇죠. 비용면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하다 보니까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재화 전력입니다. 뭐 현대자동차나 도요타 이런 데는 그래서 직접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현대 같은 경우도 뭐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를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직접 설계를 합니다. 설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합니다. 일부. 아. 예전에는 공장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첨단 반도체는 아닙니다. 약간 이제 성수 공정의 반도체는 직접 생산합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직접 생산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그래서 뭐 DB 하이텍도 파운드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인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직접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나중에도 설계하고 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긴 그 뉴스 전에 기억해 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그 네. 전체 그 뭐죠 자율주행이라든가 예, 이쪽에 예. 전부 인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뭐 새로운 회사를 맞습니다. 만든다라는 예,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도요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완성차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삼성이랑도 지금 협력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고성능 반도체, 나노대가 높은 그런 반도체는 설계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제 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노하우나 경험이나 기술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 공정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요. 그래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는 뭐 삼성이라든지 좀 하이테크 그런 기업들과 협력해서 같이 이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다면 그 자동차 산업에서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예. 모빌리티라는 예. 완전히 좀 다른 그 자동차라고 보기 어려운 다른 섹터로 움직인다 이렇게 예, 그렇게 봐야 될 수밖에 되겠군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피디님은 차량을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24시간. 저는 운전을 안 해가지고 예, 차가 그렇죠. 없어요. 저도 지금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차가 있다 하더라도 보면 이제 10%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 보통 24시간 내 중에서 보시면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의 90% 정도는 차량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습니까? 차량이 보면 이제 공유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차를 안 사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더 안 삽니다. 공유해서 그렇죠.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많이 안 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빌리티는 뭐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고 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움직이는 모든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IT가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모빌리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지하철도 될 수가 있고요, 선박도 될 수가 있고요, 비행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2025년 빠르면 UAM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용화가 먼저 됩니다. 자율주행차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모빌리티가 또 앞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드론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사람이 하지 않고 물건도 이제 드론이 운반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시면 로봇이 서빙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다 모빌리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모빌리티는 뭐 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현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닌 모빌리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그러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예.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승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해갈 리더는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거는 뭐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아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예. 개발하고 예, 연구할 맞습니다. 수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많이 높여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반도체라는 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캐파를 2배 늘려버리면 벌써 생산 비용이 30% 이상이 다운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예요. 하다 보니까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원가가 싸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도 구입할 때 보시면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원가가 엄청나게 싸집니다. 만약에 뭐 100개 정도의 반도체를 구입할 때는 2불이다 그러면은 10만 개를 구입하면 뭐 1불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가 상당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한 2, 3년 내에 본전을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뽑은 다음에 그걸 또 연구 개발비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가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그걸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먼저 출시해가지고 시장을 잠식한 다음에 개발 비용을 빼는 겁니다. 2년, 3년 내에. 그런 다음에 그런 남는 비용, 남는 이익은 또 다시 이제 R&D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 돼야지만 또 반도체 기업들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큰 기업들이 유리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5개 반도체 기업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예. 무슨 그 마이크론 같은 예. 이런 쪽 기업들보다는 기존의 저 5개 업체 그다음에 엔비디아 예. AI 컴퓨터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 이런 예. 쪽이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 근데 거예요? 그게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성숙 공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8인치, 물론 이제 10인치로 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주 고사양의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CU라든지 뭐 예를 들면 MCU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이쪽은 굳이 미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은 5개 기업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잘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 예, 자동차.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별도의 시장입니다. 그 고성능, 아다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쪽은 또 별도의 시장입니다. 네. 그런 쪽은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선점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강자들이 더 몸집을 아니면 매출을 키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아이템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성숙을 지금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IHS 마켓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28년 되면은 뭐 1,298억 달러 될 거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뭐 10% 정도 성장밖에 안 하는데 어떤 시장 기관에서는 20% 이상 성장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불황이 아닙니다. 지금 불황이 아닌 데가 얼마 전에 시작한 AI 반도체, 생성형 AI 반도체 이쪽이 지금 불황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시작을 했죠.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는 예전부터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은 지금도 물론 이제 쇼티지는 많이 개선됐지만
앞으로도 성장하고 지금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근데 예. 이제까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왜 우리 현대차 여기 쇼티지 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했더니 예. 부가가치가 낮아서 우리가 생산을 안 예,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럼 저렇게 성장하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 얻어먹을 그 가져갈 파이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봤었죠.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신경 안 썼습니다. 차량용 예. 반도체 쪽에 시장이 워낙 작고 그다음에 또 진입 장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또 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하다 보니까 뛰어들 이유가 없죠. 규모에 비해서 시장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 시장도 커지고 있었고 그렇죠. 마진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쪽은. 근데 1불도 안 되는 그러한 반도체 시장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과거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가야만 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메모리 쪽은 지금도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넘버원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차량용 반도체 이쪽을 니치 마켓으로 보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도 강자입니다.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뛰어들면서 목표로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5년도까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넘버원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반도체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저 앞에 나오는 자료처럼 예. 2028년 1298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 시장의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다. 뭐 목표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2025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넘버원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는 여러 군데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요. 팹리스 사업부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P인데 엑시노스 오토예요. 예. 그리고 또 이미지 센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파워 반도체 PMIC라고 하는데 이런 반도체도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뭐 2030년까지 10% 마켓시어 가져가겠다. 지금 뭐 불과 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삼성이 최근에 잘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쪽에서도 상당히 차량용 반도체 쪽 사업을 키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뭐 테슬라는 예전부터 지금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모비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암바렐라 최근에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차량용 반도체 거의 다 수주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래서 상당히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전략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또 RF 쪽에도 차량용 반도체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마찬가지로 겐 화물 반도체 있죠. 지라갈륨 이쪽에도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량용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 가져올 예. 그 미래의 변화, 여기에서 또 한 축의 승리자는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예, 지금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해나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서버 시장하고 그 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아마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차량용 반도체 쪽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 예. 서버 땅과 PC, 모바일 이게 예, 이제 예. 세 축을 이루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큰 게 이제 서버 단인데 예. 이거와 맞먹는 하나의 차량용 반도체 이게 만들어질 것이다. 예, 맞습니다. 시장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그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자율주행차는 또 서버랑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용 반도체가 발전을 하게 되면 모빌리티가 발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버 쪽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서버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그렇죠. 확장하기 때문에 서버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반적인 상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가장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